요번 전 강연을 제가 운 좋게도 뒤를 살짝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발 두 개가 다 땅에 붙어 있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어, 제가 드릴 말씀은 발 두 개가 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얘기라서 큰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또 다른 게 있다면 이전 강연자 말씀은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의견이 있지만 오늘 저는 결심을 하고 제 의견을 드리지 않고 현재 2023년도에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모두가 다 공유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다 하고 동의하는 내용을 현주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지금 오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학자들이 이제 이거는 꽤 확실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짧게라도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전 여기 올 때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자기 시간을, 황금 같은 이 저녁 시간을 어딘가에 쪼개서, 내가 월급을 5%도 올리는데 쓸 수 없는 내용을 듣기 위해 일부러 저녁 시간을 투자를 하는가. 참, 숭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강연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네요. 너무 당연한데 이런 질문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이 계시는 걸 몰라요. 가정이. 어떻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180cm로 태어났다고 믿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여기가 오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억하는 대충을 보면 저는 언제나 이랬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있었다는 생각은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궁금하긴 해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 한번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지구는 또 뭘까요? 부모도 모르겠는데 지구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물권 환경인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이 요즘은 뭐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이 서로에게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 있는지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북한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며칠만 지나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알긴 알아야겠죠. 제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면.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왜 명을 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6년도 회의에서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비엔나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는 행성이 태양계 내에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렇게 8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별 의미 없을 것 같죠? 월급 5% 올리는데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태양에서 빛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태양에 비교적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하고 무관할 것 같이 생긴 그러한 에너지원들도 다 결국은 태양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눈부셔 혹은 저녁이 되니까 잠이 잘 온다 하겠지만 태양이 내고 있는 이 빛이 내년에 1%만 무슨 이유든지 더 오든지 적게 오든지 하면 우리 생물권이 금방 다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태양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태양은 중요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태양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은하랑 얼추 닮은 주변에 있는 은하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우주에 있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한 2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은하들 중에 단 하나가 우리 은하예요. 그 은하 안에 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근데 그 은하들의 대부분 모습이 얼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주 멋진 나선 팔이 이렇게 다 있고요. 꼭 태풍 같죠, 그죠? 차이는 태풍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리고 이 이상하게 생긴 나선팔 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납작한 원반입니다. 뭐 빈대떡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피자 같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납작한데 천문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은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은하가 왜 이렇게 납작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알 수 없는 마치 꼭 우주선을 누가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조물이 우주에 이렇게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둥둥 떠 있으면 하늘의 구름처럼 뭐 모양이 이렇게 솜사탕 같거나 아니면 뭐 대충 공 모양이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부 다 이렇게 납작해요. 그게 우리 천문학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아니 이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니 도대체 그건 또 다 뭘까요? 처음에 지구까지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 알았고 어쩌면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르고 태양까지도 어쩌면 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다음 거는 뭔가요? 뭐 멋진 그림으로 치면은 그림 난초에 있는 그림의 배경화면 좀 될까요? 궁금하죠.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의 동영상을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걸 가지고 우주의 끝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봤냐면 뭐가 보일 때까지 봤어요. 천문학자의 스피릿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봐서는 안 보이거든요. 거대한 망원경을 우주에 띄운 다음에 우주에 여지껏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생각한 깜깜한 구석을 그냥 주구장창 바라보는 거예요. 노출 시간을 계속 늘려서 4달 동안 노출 시간을 주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전에는 천문학자들이 알기에 이 구탱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깜깜한 하늘이었는데 파악된 천체가 없는 하늘이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먼 우주를 봤더니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들의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성질을 연구해 보니까 이 빛이 이 은하를 출발해서 떠나온 지가 약 한 120억 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틀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 살짝 전에 거기 앉아 계셨죠. 형광등에서 떠난 빛이 여러분들 얼굴을 탁 때리고 그게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사된 것을 그 음영에 따라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과거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싹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은하들의 경우에는 지금 120억 년 전에 우주의 저 구탱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가서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의 나이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측정해 봤더니 은하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오래된 은하들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은하들. 우주에 아무리 먼 데를 봐도 은하들이 많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첫째. 그건 뭘 알려주냐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크다. 더 이상 상상하려고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하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아주 멋진 대칭적인 은하랑은 좀 달라요. 저를 보면 어른처럼 보이죠? 전 어른처럼 보이는데 유아원에 가서 아주 아기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들 보면 아직 이제 어른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죠. 잘 넘어지고 막 뭐 삐뚤빼뚤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기에 있었던 이란 먼 우주에 존재하던 은하들은 오늘날 은하처럼 대칭적으로 멋진 모습을 갖추지 않고 다 뭔가 삐뚤빼뚤하고 비대칭적입니다. 아직 좀 덜 갖춰졌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할 뿐이지 뭔가 시작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외계인으로 치면 이제 우연히 아주 우연한 기회에 지구의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방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외계인이 결론을 내리죠. 아, 지구인들은 뭐 이 정도 크기이고 어느 정도 주름들이 있고 이렇구나. 아주 잘못된 편견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샘플링이 좋은 샘플이 아니잖아요. 다른 샘플도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아원을 찍었다면 이제 훨씬 아장아장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릴 겁니다. 아, 지구인들은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탁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성숙한 사람들이고 저 바닥에서 2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마도 더 어린 초기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천문학자들이 과거의 우주에 존재하던 은하들을 보니까 오늘날 은하들보다는 왠지 몸집도 더 작고 질량도 더 작고 생긴 것도 좀 대담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아, 이렇게 영원 무궁해 보이는 우주도 변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 60년, 80년 이런 스케일로 변하는 게 아니라 60억 년, 80억 년, 120억 년 이런 스케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실제로는 다 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저게 무슨 소린가 싶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 자체가 빅뱅 이론은 아니고 그 이론이 가능하도록 배경을 제공해주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주가 원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아주 작은 점도 아니죠. 왜냐하면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 정의되지 않은 어떤 에너지 덩이였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탁 터지기 시작해갖고 오늘날 거대한 우주가 되었다. 이게 뭐 무슨 호랑이 담배 먹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 호랑이 담배 먹는 게 더 믿기 쉽죠. 과거에 언젠가 호랑이가 담배 먹었을 수 있죠. 뭐 까짓것. 이건 훨씬 더 믿을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이론을 제일 처음 주장한 르메트르 박사가 이 주장을 했을 때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믿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아주 혐오스러운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르메트르 박사의 얘기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한 점이 폭발해서 팽창을 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제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만화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질 않았죠. 그러다가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하라는 거를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우리 은하가 있고 주변에 이제 은하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영문이 이 모든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파악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멀어져 가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 은하들에서부터 오는 빛을 보니까 빛이 도플러 효과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퇴계로 앞에 길을 가는데 앰뷸런스가 하나 지나가면요. 눈을 딱 감고 있어도 앰뷸런스 소리를 딱 들으면 앰뷸런스가 구급차가 나를 향해 가까이 오는지 멀리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잘 못 들었어요. 파동? 아니, 파동을 막 볼 수 있나요? 눈 감고 알 수 있다니까요. 소리가 멀어진다. 아, 비슷한데 그게 아니에요. 소리는 어차피 시끄럽다고 쳐봐요, 앰뷸런스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앰뷸런스가 똑같이 삐뽀, 삐뽀, 삐뽀 하고 오다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삐뽀, 삐뽀 하다가 저를 탁 지나가자마자 소리가 음이 낮아집니다. 삐뽀, 삐뽀 이렇게 낮아져요. 조금 더 과장돼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앰뷸런스가 내는 삐뽀 소리가 솔 음이었다고 쳐봐요. 솔 하고 내는데 앰뷸런스가 저를 다가오면서 그 소리를 내면 솔보다 높은 음으로 저는 듣게 됩니다. 라 하고 들어요. 하지만 솔을 하고 내지만 저를 딱 지나가면 파 하고 들리게 됩니다. 그걸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벌써 150년 전에 과학자들이 다 파악했어요. 당장 내일 낮에 해보세요. 전 초등학교 때 그걸 알았어요. 도플러 효과란 말 듣기 전에. 길 가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 나중에 봤더니 150년 전에 벌써 다 알았더라고요. 그거를 통해 은하들이 내는 빛을 우리가 아까 파동을 관측을 하면
얘네들은 어떤 특수한 빛을 어떤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 내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소 원자가 있으면 수소 원자가 딱 갖고 있는 고유의 빛을 고유의 파장에서 내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파장이 길게 나와요. 전부 다 솔 하고 나가는데 다 파 하고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냥 파 하고 들리고, 멀리 있는 애들은 미 더 낮게 들리고,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레 더 많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가 어떤 형국이냐면, 오븐에다가 우리가 건포도바가 있는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면 식빵처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건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서로에서 멀어져 가죠. 딱 그 형국이에요. 가까이 있는 건포도는 조금만 멀어져 갔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멀리 있는 건포도는 2배 커지는 동안에 더 빨리 멀어져 가고, 마치 우주가 무슨 이유인가 균일하게 팽창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르메트르 교수가 예언을 한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공개적으로 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론에, 우주 팽창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소리 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 최대의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공개 담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런 팽창 우주 이론이라는 것을.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온 미국에 있던 러시아 출신 교수가 이 팽창 우주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우주가 지금은 아주 차갑고 광활한 그런 큰 우주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과거에는 작았더라면 이 모든 에너지가 작은 부피 안에 다 갖춰져 있었더라면 아마 굉장히 뜨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뜨거웠던 과거의 우주는 그 당시에 뜨거운 온도에 해당하는 빛 입자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오늘도 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있었을 텐데, 그 빛 입자가 우주가 커진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계속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빛을 오늘도 남아서 화석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논문이 이제 그 유명한 네이처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주 초기에 뜨거웠을 때 존재하던 빛 입자를 우주가 1000배만큼 팽창한 다음에 오늘날 극도로 낮은 온도를 가진 채로 화석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 이건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가 1940년대 말입니다. 1948년도. 196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였냐면은, 전화를 미국 사람 중에는 제일 먼저 발명을 한 알렉산더 그레함 벨입니다. 이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 떼돈을 벌었네요. 그래갖고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뉴저지주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회사의 조그만 캠퍼스에다가 천문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아저씨가 아니죠. 자네들, 젊은이들,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봐. 우리 전화회사하고 상관없어도 되니까 아무거나 해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펜지아스와 윌슨 두 사람이 캠퍼스 안에다가 이런 전파 망원경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파를 내는 소스들을 하나씩 둘씩 관측을 다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하려니까 어두운 전파원일수록 기록하기가 힘든 게 잡음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잡음이 오나 봤더니 전선이 너무 후지면은 잡음이 오고, 순도가 높은 구리선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잡음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음을 다 제거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 일기를 보니까 이 망원경 위에 올라가서 비둘기 집을 제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 오물과 집을 다 제거했더니 잡음이 좀 더 줄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없어지지 않는 잡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잡음을 과학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온도로 표현을 해봤더니, 그 온도가 우리 섭씨로 했을 때 영하 270도예요. 영하 270도짜리 성질을 가진 아주 극저온의 빛이 전파 영역에서 하늘 어디서든지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새까맣게 오고 있어요. 너무나 낮은 잡음이라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뭐 알고 싶잖아요. 어디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MIT에 있는 지도교수한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가 이런 이상한 잡음을 발견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교수 둘이서 우주가 어쩌면 팽창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설 가운데에서 우주 초기에 빛 화석을 지금 찾고 있다. 전화해봐. 전화를 했더니 프린스턴 교수들이 아이씨, 놓쳤다. 뭘 놓쳤겠어요? 노벨상이죠. 이 두 사람은 14년 후에 노벨상을 이걸로 받게 됩니다. 과학계에서 뭘 발견한 다음에 14년 후에 노벨상을 받은 거는 발견 다음 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찬드라세카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 같은 사람은 1930년대 초신성이 왜 폭발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힌 다음에 1983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초신성이 폭발을 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주의 모든 원소의 기원을 다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하한스 베테는 태양이 왜 빛을 내는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태양 주위에서 어떻게 양자역학이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수소 원자가 태워져서 빛을 발산하는지, 그래서 즉 세상에 왜 빛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한스 베테가 밤하늘을 걷는데 피앙세가 약혼녀가 한스, 별이 참 예쁘지? 그랬더니 한스가 응. 그리고 나는 지금 별이 왜 예쁜지를 아는 역사상 첫 사람이야. 인류가 존재한 역사 중에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야. 빛이 왜 있는지. 근데 그 사람도 1930년대 발견한 결과를 가지고 68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빛이 왜 있는지 알았어. 여러분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왜 저는 65kg이고 여러분은 48kg입니까? 몸무게가 도대체 뭡니까? 왜 지구는 이렇게 저보다 무겁습니까? 질량은 뭐죠? 너무나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거는 피터 힉스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1950년대 이론적으로 제시한 이론인데 그게 2009년도에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서 60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으려면 좋은 발견도 하고 장수도 해야 돼요. 그 전에 죽으면 노벨상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4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와, 드디어 일부 천문학자들이 제시한 팽창 우주설의 증거를 발견했구나. 어마어마하다. 이건 정말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야. 이거는 정말 인류의 최대 발견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이건 또 뭐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상을 줘보고 보자. 뭘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무슨 뜻이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 같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론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데. 하지만 이게 만약에 언젠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는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말을 모르고 평생을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사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죠.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을 붙잡고 봐야죠. 부모가 있다는데.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발견된다면 이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여지껏 제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난 있는지 몰랐는데 내 기원이 있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1978년도에 일단 상부터 주고 봐요. 일단.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을 더 합니다. 동영상들은 다 봤다고 믿으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주 조금 전에 것은 망원경을 땅 위에 놓고 관측을 하니까 땅이 내는 열 때문에 지열 때문에 관측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영하 70도짜리 빛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에서부터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큰 우주 공간에 우주 미하로 만들어서 망원경을 갖다 놓고 태양의 반대쪽을 딱 보고 태양빛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태양의 반대쪽 하늘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그 빛의 화석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전 60년대 관측처럼 영하 270도짜리 빛이 하늘 전체에서 꽉 차서 오고 있어요. 잡음이 발견된 거예요, 다시. 좋죠?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또 한 번 줍니다. 2006년도에.
78년도에 노벨상 줬지만,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뭐 한 번 줬는지 안 줬는지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엄마가 있다는데. 엄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음을 발견했는데, 잡음을 발견해놓고 보니까 잡음 안에 또 깨알같이 잡음이 있어요. 어떤 점은 조금 더 뜨겁고 어떤 점은 조금 더 차갑고, 영하 270.00001도, 영하 269.9999999도 이런 식으로 10만 분의 1도씩 차이가 있어요, 지역마다. 잡음인데 애시당초 이게 잡음 속에 또 잡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죠, 과학자들은? 버려야죠. 버려야죠. 잡음 속에 있는 잡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버리려고 보니까 60년대 그 아저씨들이 그 잡음 안 버리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잡음도 버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잡음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그 동영상인데 이게 제가 프랑스 연구자들하고 컴퓨터 4,800대를 연동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4,800대 컴퓨터로 3년 동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상상이 가능하세요? 컴퓨터 4,800대를 연결하면 이 방만 하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시간을 요청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쪽에서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릴레이 하듯이 해서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산을 해요. 계산을 했더니 믿어주셔야 되는데 야 이거 좋네.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겠네. 10만 분의 1 이거 뭘 한 실험이냐면요. 이 컴퓨터 실험이 우주가 38만 년이었을 때 빅뱅 후 아주 어린 우주였을 때 아까 그 우주의 빛의 화석이 나타내는 것처럼 10만 분의 1씩만 온도가 조금씩 달랐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도가 조금씩 10만 분의 1씩 다른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밀도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밀도가 만약에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그런 우주는 팽창하는 과정 중에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1m 간격으로 있던 구슬들이 2m 간격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10m 간격으로 균일하게 벌어져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조금씩 밀도가 높았던 거예요. 10만 분의 1씩. 그러니까 처음엔 미미하니까 변화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는데 137억 년이라는 게 우주의 나이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기다려줬더니 밀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 주변 애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기네요. 그래서 점점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밀도가 10만 분의 1씩 아주 미미하게 작았던 지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밀도가 낮아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중력에 따라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밀도가 처음에 살짝만 높았던 그 지역들이 나중에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발달해서 거기에서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다 봤다고 치고 다 만들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쉽죠? 내년에도 등록하세요. 제가 이제 기억했어요. 이게 작년에는 제가 이게 컨버트를 해서 보내드렸고 파일을 재작년에도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PDF로 했네요. 제가 오늘은 제 잘못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관측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관측 내용인데요. 실제 은하 그다음에 실제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납작한 은하를 재현해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팀이 이미 한 10편 정도의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최후의 논문, 왜 은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70%의 은하들이 이렇게 납작한 원반 형태를 갖는가를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한 8명의 이 국제 연구팀 교수들이 지난 3년 동안 싸우느라고 논문을 지금 논문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겠지만 그거를 어떤 물리 현상으로 우리가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빅뱅 이론이 뭘 얘기했냐면 우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터져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져서. 그건 아주 단순한 이제 사유예요. 그런데 관측은 뭘 얘기하냐면 최초의 시간이 0이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빅뱅서부터 38만 년 흘렀을 때 그 시점의 우주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빛의 화석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 빛의 화석을 봤더니 우주가 그 당시 나이 때 지역마다 10만 분의 1씩 아주 미세한 밀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만 분의 1밖에 안 됐던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그냥 적용해서 중력법칙을 준 다음에 137억 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동안에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희가. 컴퓨터가 일하게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조밀 구조물들을 만들더니 나중에 은하를 만들어냈는데 곳곳에서 탄생한 은하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은하가 이런 모습인가를 파악한 것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은하는요, 너무나 복잡해서 저희 지난 100년 동안 은하의 존재를 알았지만 은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와, 멋지다. 우주는 정말 어마어마해. 이렇게 그냥 감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께 꽃을 보내면서 저희 집도 덩달아 꽃을 받았는데 작약을 저희가 샀거든요. 작약 아세요 혹시? 야, 진짜 제가 볼 때요. 꽃 중에 최고는 작약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작약이 뭔지 모르시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약 10송이만.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집니다. 진짜 너무나 행복해져요. 작약 때문에. 은하가 천문학자한테 작약이었어요. 여러분 작약을 보시면서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얘가 어떻게 하루 지난 다음에 꽃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현을 하면서 이틀이 되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될까? 이걸 막 고민하지는 않으시죠? 꽃을 보고 그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거죠. 천문학자들한테 은하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은하가 시작이 있었다. 요 전 슬라이드에서 그게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놀이공원에 솜사탕처럼 생겼던 그러한 원시 은하 덩어리가 기체 덩어리가 나중에 137억 년을 기다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작약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은하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이 있는 거 우리가 알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작약은 왜 그렇게 태어나고 왜 이제 오늘 같은 모습이 되고 앞으로는 뭐가 될지를 다 파악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혹시 은하 말고 딴 거는요? 이제 궁금해졌죠?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 그 사람을 배척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언한 것들이 한두 개 지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은하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가 파악한 거라면 은하의 한 일부분에 이런 지역, 이렇게 하얀 이런 지역마다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천체예요. 별들이 와구와구 있죠. 별들이 막 탄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은하 내에서도 기체가 또 몽글몽글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우리가 지금 다 재현해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태양은 지금까지 대략 한 46억 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한 45억 년 정도 더 살 겁니다. 중앙에 있는 수소를 다 고갈하게 되면 더 이상 수소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수소는 다 고갈되고 헬륨을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태양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쪽은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없으니까 중력적으로 수축을 해서 꽉 안쪽 점으로 박히고 바깥쪽 부분 껍질은 하늘을 향해서 이제 놓여져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50년도 넘게 이론 계산을 해서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열심히 계산해서 세상에 알렸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장난 아니야 지금? 로봇 태권부 만드냐? 그랬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실제로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죽으면서 중앙에는 백색 외성으로 중심으로 수축해서 응축돼서 작은 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터 다 기체가 하늘로 환원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어요. 이론과는 너무나 슬퍼요.
한 몇십 년 동안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대부분 다 죽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운이 좋아서 자기가 제시한 이론 중에 하나 정도 후대가 발견해 주면은 그러면 이제 박수도 받고 그러는데 10명이면 9명은 다 그 전에 다 죽거든요. 작은 별들은 태양처럼 이런 껍질을 우주에 한 전체 자기 몸집의 질량의 한 절반 정도를 우주에 환원하고 죽어요. 죽는다는 의미는 백색 외성이라는 천체가 되어서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이제 사그라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작은 별들 말고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거대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고는 이제 블랙홀로 죽습니다. 중앙에는 폭발이 너무 세서 안쪽으로 응축한 블랙홀 혹은 중성자별로 돼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돼서 없어져 버리고요.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띄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전체 질량의 90%를 우주에 다 환원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모 기업에 가서 사장님들을 한가득 모아놓고 강연을 할 때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세 법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50% 상속세, 그다음에 위대하신 분들은 90% 상속세. 그러면 다 우리 후대들도 걱정할 것 없이 다 나눠 잘 살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강의사 선생님이 사회주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그냥 껄껄 웃으시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작은 별들은 작게 우주에 환원하고 큰 별들은 크게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체에 작은 별과 큰 별들이 만들어준 원소들이 이제 흩뿌려지게 되는데 작은 별은 100억 년 동안 살면서 어떤 걸 만드냐면은 탄소와 질소, 그 다음에 아주 미량의 산소까지만 만들고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주에 뿌려줘요. 우리 지금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질소죠. 대기의 70%가 질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자에도 질소 봉지로 가득 차 있죠. 질소가 제일 많아요. 제일 흔한 거. 전부 다 작은 별들이 만들어서 준 겁니다. 작은 별들 말고 큰 별들은 질소, 산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웠을 법한 다른 모든 원소를 다 만들었어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 그리고 다 우주에 뿌려준 겁니다. 그런 게 차근 모입니다. 우주에. 우주 초기에 우주 나이가 한 100억 년 되기 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이지 못해서 우주 어디에도 아메바도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빅뱅부터 얼추 한 100억 년 정도 된 다음부터 이제 우주의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전 100억 년 동안 이전에 스쳐 지나간 별들이 만들고 상속세로 낸 원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체에서 뭔가 아름다운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태양계도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쯤에 어떤 기체의 더미에서 탄생을 했어요. 태어나고 봤더니 대부분의 별들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태어나고 봤더니 꽝이에요. 여러분 달걀로 치면 무정란인 거죠. 태어나고 봤더니 꽝이에요. 대부분 몇 퍼센트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9.999%는 다 꽝이에요. 그런데 수십억 년이 지난 다음에 미니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빅뱅 우주가 시작한 후 거의 90억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주의 어떤 극히 일부 부분에서 탄생한 별이 유정란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자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기에 이미 화학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어랍쇼? 자기가 태어날 때 만들어 놓은 별의 찌꺼기 나머지 기체 더미에서 지구도 만들어지네요. 지구는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만들어지려고 아직 동그랗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나가던 놈이 나쁜 놈이 지구를 딱 때리는 바람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한 방 맞고 그것 때문에 지구는 지금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지구를 때린 충격 때문에 옆에 지구에서부터 튕겨져 나간 것이 지금 달이에요.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기 정말 싫어했던 주기율표이죠. 주기율표 정말 지긋지긋하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보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플루올 쭉 모든 게 있죠. 자, 파란색은 빅뱅이 만든 거예요. 처음 우주 3분 동안.
수소와 헬륨, 빅뱅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몸속의 대부분의 개수로 제일 많은 거는 수소인데, 왜냐면 물이 대부분이니까 그 수소의 전체는 전부 다 우주 처음에 3분 동안 만든 겁니다. 나머지 초록색, 얘네들은 작은 별들, 태양과 같이 작은 별들이 과거에 살다가 지금 이름도 없이 죽은 결과예요. 초록색. 나머지는 전부 다 초신성 폭발이에요. 큰 별이 초신성 폭발, 작은 별이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2개가 합쳐졌을 때 초신성 폭발. 다 초신성 폭발이 여러분들 금, 은, 동 할 거 없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초신성 폭발이 만든 거예요. 그 외에 아주 일부 실험실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안정하지 못해서 금방 다 디케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 우주에 이제 영원히 남아있는 모든 원소는 100% 별들이 만든 거고 2개는 빅뱅이 만들고 나머지는 다 별이 만들고 별 중에 탄소와 질소만 작은 별들이 만들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초신성이 만든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혹시 성이 무엇입니까? 무슨 서씨죠? 달성서씨. 우리가 이게 기원을 어디서 왔는가 기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원소는 다 초신성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씨라고 그러셨죠? 이 IQ 140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이 질문하면 초신성 김씨 나올 때까지 보통 한 5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2번에 나오면 IQ 140이죠. 이상. 대단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가 다 초신성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 말씀을 못 믿으시겠으면 당장 집으로 가셔서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피디아에 한번 쳐보세요. Origin of Elements라고 치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2023년도에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각각 하나하나 몇 %씩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다 알아요. 제가 가르치는 4학년 우주론 시험에도 제가 그렇게 냅니다. 지금 밖에 딱 나갔을 때 바퀴 환한가?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저음파까지 모든 파장의 빛의 기원을 지금 다 기술해라. 그럼 학생들이 할 줄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사신 거예요. 30년이든 60년이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구가 운 좋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밖에 없을까요? 우리 말고 만약에 우주에 이런 외계 존재가 1조 개 있다면 그럼 조금 감동이 좀 작아지죠? 그런가요? 여러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계를 찾아냅니다. 지금까지 4,000개를 찾았어요. 4,000개를 찾았는데 그 행성 중에 단 하나도 지구와 비스그루브레 해가지고 아메바라도 태어날 것 같이 생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태양계 내에도 8개 행성이 있어요. 수성, 태양에 제일 가깝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서 수성에 있던 대기들을 지난 46억 년 동안 태양이 다 뺏어갔어요. 영향력이 태양이 더 크단 말이에요. 대기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금성, 아름답다고 소문났죠?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금성은 CO2,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요. 무슨 이유인가? 물론 다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온실효과가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평균 온도가 450도예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누가 물을 한 방울만 넣으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증발해버리죠. 쩔쩔 끓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메바 탄생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화성, 지구의 트윈이라고 그래요. 지구의 쌍둥이. 그래갖고 맨날 여기다 탐사선 보내잖아요. 생명체 있는지. 어떤지 아세요? 지구에 비해 대기가 100분의 1로 얇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커서요. 요즘 일교차 15도 된다고 지금 감기 때문에 난리 났죠, 우리? 15도 된다고. 얘는 일교차가 100도예요. 낮에 50도, 밤에 영하 50도.
아메바 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나머지는 어때요? 목성. 전체가 기체예요. 시작부터 바깥에 전체 다 기체. 여기 좀 어딘가 서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안 돼요. 물론 8개밖에 안 되지만 우리 태양계의 샘플은 그 어느 것도 비스크름한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4,300개를 찾았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없단 말이에요. 행성에서 생명체가 나오려면 최소한 10억 년 이상, 사실은 한 30억 년 정도 아주 적당한 안락지대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 아주 적당한 크기를 가져야 돼요. 우주에는 별이 가장 작은 거는 태양 질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200배까지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별 질량 중에 딱 질량이 태양 정도 돼야지만 거기에서 행성이 아메바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태양 질량보다 2배만 더 커지면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요, 별이.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생명체가 나올 수 없고요. 태양 질량의 반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외광을 나오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1000억 개, 우리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별로만 치면 그 중에 아메바를 품을 수 있는 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도 우주에 1000억 개는 되니까 그 중에 한 1000억 개 중에 한 1억 개는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1억 개가 이제 우리 태양계처럼 8개씩 혹은 10개씩 행성을 가졌다고 쳐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 행성이 별에서 거리가 어떤지 조금만 멀면은 기체형 목성처럼 돼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조금만 가까우면은 수성처럼 다 대기를 뺏겨서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고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고 조금만 찌그러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너무 심하게 변해가지고 거기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처음에 우리 지구 태어날 때 누가 때렸다고 그랬죠? 기분 굉장히 나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누가 뒤통수 쳐가지고. 그게 우리를 23.5도 기울였단 말이에요. 23.5도 우리가 만약에 안 기울어져 있었다면 적도는 사시사철 45억 년 동안 적도예요. 50도, 60도 쩔쩔 끓고 남극, 북극은 계속 영하 100도예요.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뭔가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데는 북이 한 30도, 40도의 아주 얇은 밴드와 남이 3, 40도 되는 얇은 밴드인데 지구가 그렇게 언제나 똑같나요? 기후가 변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민족의 대이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여기 살다가 게르만족 대이동도 하고 그래야 되죠? 살 곳을 찾아 움직이잖아요. 사바나 동물들도. 근데 만약에 지구에 딱 요만한 밴드에만 살만하다면 이곳이 살만한 동네가 되겠어요? 안 돼요. 누가 그랬는지 우리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남극에도 꽃이 피고 사바나에도 우기가 와서 시원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게다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에는 내부에 아주 얄팍한 멘틀층이 있어서 유체예요. 안쪽에. 마그마 아시죠? 마그마. 정말 지구가 6,371km인데요. 이 반지름이. 그중에 10km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그 마그마층이 있는데요. 이 마그마에는 유체가 바깥쪽 지각과 안쪽의 지각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차등 회전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이 살짝 다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복잡한 얘기를 다 안 하면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장이 형성돼요. 이 자기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데 뭐에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자석 갖고 놀 때만 지구에 자기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무시해도 좋아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무시해도 좋다면 느끼지도 못하는데 뭐 걸어갈 때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21세기 우리가 연구해봤더니 그 자기장 때문에 지구에 반 알렌드라고 하는 자기 보호막이 생겨서 태양에서 매 순간 오는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태양풍을 이 자기장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지도를 그리면은 이 방패가 무슨 어벤져스의 방패 같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항공기 조종사들이 1년에 며칠밖에 조종 못 하잖아요. 그게 다 지구대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 태양풍에서부터 피폭이 돼서 그래요. 원자선 때문에. 그게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반 알렌다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린 지금 애시당초 아메바부터 불가능해요. 나중에 뭐 고등생명체는 둘째치고. 몰랐죠? 부모가 있는지 몰랐죠? 기원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가지고 맨날 뉴스 나오죠? 그랬는데 말이죠. 지난 한 2, 3년 동안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작년 기억하세요? 서울에 비 얼마나 많이 온 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었죠, 작년에? 전 세계가 그랬어요, 전 세계가. 우연일까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어느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머 유고슬라비아, 옛날의 유고슬라비아 땅에 살았던 천문학자예요. 이 사람이 일생을 다들여서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가 태양을 도울 때 이 타원 궤도인데,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인데, 이 타원 궤도의 궤도 이심률이 10만 년 주기로 살짝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양빛의 양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23.5도 기울어져 있는 황도 경사각도 이것도 살짝 이렇게 바뀌어요. 4만 년 주기로. 그 다음에 하늘의 북극을 표시하는 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축이 2만 6천 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정북에 북극성이 있다고 해서 걔를 폴라리스, 북극성이라고 부르지만 12,000년만 지나면 완전히 반대, 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어서 북극성은 반대가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는 천문학자들이 이미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모스크바 지역에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요 세 개의 효과만 가지고 어떻게 양이 바뀌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연구해봤더니 지난 100만 년 동안, 100만 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100만 년 동안 모스크바 지역의 온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거죠. 주기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이 주기가 한 10만 년 정도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에서 지질학자들이 파봤더니 모스크바 지역에 딱 그 주기로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에 빙하기가 오고 가고 한 것이, 물론 우주가 이렇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단지 이 세 가지만 고려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 지금 이거 보세요. 예측한 거와 실제 빙하기 오는 게 정확히 녹색과 빨간색이 맞는 거. 그러다 갑자기 1985년도에 확 어그러져요. 실제 예측은 이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1.5도나. 1980년도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1850년도에 뭐가 있었겠어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새로운 터빈, 이 터빈이란다. 증기기관 해가지고 화석연료들을 막 해가지고 죽을 사람도 살려가면서, 늦게 가야 될 것도 빨리 가면서 열심히 멋지게 잘 살아왔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산업혁명이. 그런데 그 동전의 뒷면에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 온도가 이렇게 1.5씩 올라간 거죠. 1980년대부터 1880년대부터 지금 한 150년 동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솔라 이레디언스, 태양으로부터 예측되는 지구의 온도 변화의 패턴, 우리 천문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패턴과 이것이 지난 100만 년 동안 맞았단 말이에요. 100만 년. 그런데 150년 동안 어그러졌어요. 이거를 보면서 기후학자들과 태양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이 지난 100만 년 동안 유지를 해온 지구의 바이오스피어, 생물권이 지구인들의 실험 때문에 150년 동안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제가 맞아요. 우주가 137억 년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137억 년 동안 만든 거를 지금 137년 동안 깨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그게 운명이면 할 수 없죠. 운명이 아니면 뭔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 과 말고 아래층에 있는 안순일 교수 연구팀이 한 건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티핑 포인트. 이 지구의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변한 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되돌리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미 방글라데시, 사하라 지역,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린란드 이 지역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서 이미 글렀어요, 이제. 이미 글렀어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다행히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 한반도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 어디서 나온지 보셨어요? 매드맥스죠. 매드맥스. 존 밀러 감독 아주 명화거든요. 저는 이게 공포 영화예요, 저한테.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거 나 살아있는 동안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대단히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살아계신 동안 벌어질 확률이 커요. 내버려 두면. 뭔가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만약에 우리가 별에서부터 뭔가 하나 배운다면 별은 태양 내부에서 1500만 도의 온도 환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 효율이 화석 연료의 400만 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핵 폐기물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원자로가 아니죠. 이 수소 발전소를 고온도로 잘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완전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K-스타라고 하는 이 기구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고요. 지금 1억 도를 도달했어요. 문제는 1초밖에 못 가요. 1초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초 한 다음에 끝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쩌면 제가 제 생애 동안에 될 것 같아요. 저는 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CO2 생산을 이제 우리가 좀 줄이고 언젠가는 티핑 포인트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제대로 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국가나 인류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고 국가나 인류가 하는 데는 이게 시간에 이게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개인들은 또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100만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생물권의 프로덕트가 아니고 137억 년 동안 우주가 다 합심을 해갖고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 전에 우주가 제 아무리 이용을 써도 그 전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만든 다음에 이름도 안 남기고 환원하고 이름도 안 남기고 환원한 다음에 그 다 모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겨우 된 거거든요. 여기서. 모르죠. 우리 말고 또 몇 군데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ET가 와서 나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덜 감동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주 전체가 다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주 역사 137억 년이 다 소모됐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체인 거거든요. 150년 동안 다 어그러뜨리지 말자는 얘기고 이 멋진 것들을 조금 더 오래가게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는 게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